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을, 가난 속에서도 자식을 키워낸 부모들을, 그리고 그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 서로를 잃어가는 과정을 저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무도 쉽게 꺼내지 않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는 특별해. 우리는 달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서로 곁에 있을 거야.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착각인지를 깨닫기까지 저에게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와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 명절이 아니면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진 것은 아닙니까? 예전에는 당연했던 그 친밀함이 지금은 왜인지 모르게 어색해진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부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형제를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온 것과 달리 형제자매 사이의 유대는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라는 존재, 그 따뜻한 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히 가족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었습니다. 모든 명절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던 것도, 갈등이 생겨도 결국 화해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실이 끊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실이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날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몹시 쓸쓸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참으로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고 나서 저는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무게가 있고 각자의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뒤 아무리 가까운 형제라도 조용히 남이 되어갈 수밖에 없는 5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이것은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지혜로 형제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돈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조금 불편하실 것입니다. 우리 형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하나의 예외도 보지 못했습니다.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은 가족을 단 한 번도. 제가 젊었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3형제 중 맏이었고 형제들과의 사이가 무척 돈독했습니다. 명절마다 함께 모이고 어려울 때면 서로 돕고 누가 보아도 우애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딱 사흘 뒤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남인 그에게
집이 돌아갔고 두 동생은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곧 언쟁이 되었고 언쟁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그 친구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서가, 나는 동생들을 잃었어. 아버지 산소에도 따로따로 가.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생들이 처음부터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갈등의 뚜껑을 눌러두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뚜껑이 사라지는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릅니다. 그것이 돈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은 본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발전시켜온 본능의 문제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먼저 지켜야 했습니다. 그 본능은 형제라는 이름 앞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에는 그 본능이 예의와 사랑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재산 문제로 형제와 갈등을 겪었다면 그것은 형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돈은 탐욕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돈은 다만 이미 그 안에 있던 것을 밖으로 꺼낼 뿐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배신감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임을 이해한다면 분노는 서서히 연민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연민이야말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저는 형제 간의 재산 분쟁을 막는 마법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솔직한 대화를 나누십시오. 불편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그 대화 하나가 훗날 형제를 잃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어린 시절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이던 그 집을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시던 그 부엌을 아버지가 텔레비전 앞 소파에 앉아 계시던 그 거실을 형제들이 좁은 방 안에서 어깨를 맞대고 잠들던 그 밤을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아무리 형제와 사이가 서먹해졌어도 명절이면 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집의 문이 닫힙니다. 부모님이 떠나시는 날 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집이 아닙니다.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을 가득 채우던 온기는 사라집니다. 이제 그곳은 처리해야 할 부동산이 되거나 아무도 선뜻 찾아가지 않는 빈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제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던 이유도 함께 사라집니다.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단순한 가족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형제를 하나로 묶어주는 살아있는 구심점이었습니다. 그 구심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자의 삶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은 저마다의 궤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는 자신의 자녀 걱정에, 둘째는 직장과 노후 준비에, 막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하루하루가 버겁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면 배우자의 가족과의 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주말은 금세 지나가고 연락 한 통 드리려 해도 어느새 늦은 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무게입니다. 저는 30살 때 형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실 때 왜 자주 찾아오지 않느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따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월이 쌓이고 그리고 제 자신도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형님도 그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에게도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버텨야 할 하루하루가 있었다는 것을, 인간은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사랑을 쏟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마음을 씁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오늘 당장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형제는 그 안에서 조금씩 뒤로 밀려납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떠나신 뒤 형제와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랬을 것이고 형제도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그저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형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모님 집의 문이 닫힌 자리에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선택하는 관계로. 네 번째 이유는 가장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 주제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하기 불편한 진실일수록 더욱 똑바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자매와 함께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억울하거나 서운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부모님이 형을 더 편애한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동생만 칭찬받고 자신은 언제나 그늘에 있었다는 기억은 없으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형제와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말 한마디 못하고 웃어 넘겨야 했던 그 순간들은요?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은 늘 자신의 몫이었는데 형제는 어떻게든 빠져나갔다는 오래된 기억은요?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슬퍼하실 테니까, 가족의 화목을 깨고 싶지 않으니까,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빗장부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잘 모르게 조금씩 기록을 쌓아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였는데 언제나 형과 여동생 사이에서 존재감이 흐릿했습니다.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기대와 사랑을 받았고 막내 여동생은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중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서운하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감정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이좋은 형제였지만 그 아래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오래된 감정의 퇴적층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눌려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터져 나올 틈을 기다립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그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사라지는 순간 억눌려 있던 것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는 오래된 일들이 갑자기 떠오르며 가슴을 찌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본인도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른 채 형제를 멀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은 오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어린 시절에 어느 저녁 부모님이 형제를 칭찬하는 말을 들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파국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파국은 언제나 아주 오랫동안 조용히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형제 사이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나 냉랭함을 느끼신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꺼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형제와의 관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상처를 인정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해 내딛는 가장 용기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래된 상처는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해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해될 때 비로소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어쩌면 가장 조용하고 가장 슬픈 이유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형제에게 연락을 드렸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명절이라서, 부모님 생신이라서, 혹은 부모님이 너희 형한테 연락 좀 해라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가족단체 채팅방에 안부를 올렸던 것은 진정한 유대감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올리지 않으면 어딘가 어색할 것 같아서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많은 관계가 사랑이 아닌 의무감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만큼 의무감이 강하게 작동하는 곳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야 한다.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안 가면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무감도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의무감의 근원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의무감을 만들어내던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제 명절에 모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없습니다. 연락을 드려야 할 마감일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제와의 연락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세 달에 한 번이 되고 어느새 명절 문자 한 통이 전부가 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면 그 문자조차 오지 않는 날이 옵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해 처음 맞는 설날, 저는 형님께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형님도 반가워하셨고 우리는 한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형님도 먼저 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것이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슬펐습니다. 우리가 멀어지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이어주던 이유가 더 이상 그곳에 없었을 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즐거움을 위한 관계, 유용함을 위한 관계, 그리고 덕을 위한 관계. 그는 세 번째 관계만이 진정으로 오래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의 많은 연결은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라는 공통의 유용함, 가족이라는 공통의 즐거움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 기반이 흔들리면 관계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의무감이 아닌 진심으로 관계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이어진 관계는 의무감이 사라지면 끊어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선택한 관계는 이유가 없어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떠나신 뒤 형제와의 연락이 뜸해졌다면 그것을 관계의 끝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형제는 처음으로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강요되지 않은 연락 한 통이 수십 번의 의무적인 만남보다 훨씬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주신 관계에서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관계로, 그것이 진짜 형제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고슴도치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이 이토록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을 줄 몰랐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가 전한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여듭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파합니다. 그래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면 이번에는 추워집니다. 고슴도치들은 수없이 가까워지고 물러나기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찌르지 않는 딱 알맞은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지혜입니다.
형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계실 때 우리는 너무 가까이 모여 있었습니다. 의무감과 기대와 오랜 감정들이 뒤엉킨 채로 가시를 세운 줄도 모르고 서로에게 밀착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찔렸습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떠나신 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그것을 상실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억지로 유지되어 온 거리가 마침내 자연스러운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거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90살이 넘어서야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매일의 연락도 항상 함께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필요할 때 손을 내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그 믿음이 있다면 형제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세월을 함께 건너온 사람들 사이에서만 피어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은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날 때마다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연락하는 10번의 문자보다 진심에서 우러난 한 번의 전화가 훨씬 더 깊은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뒤 형제와의 관계는 이제 처음으로 진짜 선택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지로 서로를 대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올바른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차갑게 등을 돌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슴도치는 따뜻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찌르지 않는 거리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작은 것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 힘든 일이 있을 때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오랜만에 만났을 때 밥 한 끼를 함께 하는 것, 이런 작은 몸짓들이 쌓여 새로운 형태의 형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인간은 완벽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거리 안에서 따뜻함을 나누는 관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삶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거창한 사랑의 맹세가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서 걸었던 전화 한 통,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던 그 눈빛, 힘들 때 옆에 그냥 앉아 있어 주던 그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만들어준 형제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형제로,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관계는 의무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진짜 따뜻함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멀어졌다고 느끼는 그 거리가 사실은 서로를 오래도록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간격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이 정리됩니다. 욕심도, 기대도, 오래된 소원함도 마치 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면 나무가 스스로 잎을 내려놓듯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놓아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유산과 재산의 문제, 부심점의 상실, 각자의 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현실, 억눌렸던 감정의 표면화, 그리고 의무감의 소멸, 이 5가지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처음에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보다 마주하는 것이 결국에는 훨씬 더 가볍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한 3기가 넘는 시간 동안 몸소 배웠습니다. 형제가 멀어지는 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고 삶의 구조가 그러하고 세월의 흐름이 그러합니다. 원망은 에너지를 바깥으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이해는 에너지를 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안으로 모인 에너지만이 여러분 자신의 남은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그날부터 여러분은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쓸쓸한 일이지만 동시에 놀랍도록 자유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를 이어갈 것인지, 어떤 감정을 놓아줄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그 선택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노년의 품위는 건강과 경제적 독립에서 온다는 것을 자녀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는 힘, 형제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 혼자서도 하루를 충만하게 보낼 수 있는 일상의 규율,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볍게 걷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이 소박한 것들이 모여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새로운 형태의 연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와의 관계가 예전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건네는 안부 한마디가 수십 년의 의무적인 만남보다 훨씬 더 깊은 온기를 전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 용기를 가지십시오. 상대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그 용기 자체가 여러분의 품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형제 이외에도 진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오랜 친구, 뜻이 맞는 이웃, 같은 길을 걷는 동료, 가족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심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따뜻한 관계가 피어납니다. 세 번째 선택은 홀로 있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고요히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과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 과도하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은 배신당할 일도 줄어듭니다. 홀로 있음은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형제에게 연락 한 통 해주십시오. 거창한 화해나 오랜 감정의 청산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잘 지내? 라는
짧은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어쩌면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살며시 두드리는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문을 열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두드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나가야 할 아름다운 여백도 있습니다. 그 여백을 원망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이해로, 용서로,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채워나가십시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삶에서 우리를 가장 오래 지켜주는 것은 타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 나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는 전쟁을 보았고 굶주림을 보았고 나라가 폐허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젊어서는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도 보았고 평생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쳤던 부모가 말년에 혼자 창가에 앉아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장면들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합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희생했다고 해서 많이 존경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겁니다. 어쩌면 불공평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0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희생의 크기와 존경의 깊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그 반대의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바친 부모가 가장 자주 상처받는 경우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자식에게 많이 해줄수록 자식은 그만큼 감사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헌신이 쌓이면 사랑도 쌓인다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사보다 자존심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죄책감보다 자유로움 속에서 더 깊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나도 몰랐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밤을 새웠고 끼니를 굶었고 입고 싶은 것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알아주겠지.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 기대 자체가 이미 관계를 흔드는 균열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존경은 희생의 영수증을 내밀 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은 상대방이 내 곁에서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자유를 빼앗는가? 무엇이 자식의 마음을 조금씩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만드는가?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병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몇 마디였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그 세 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고
수십 년간 인간의 삶을 연구하며 그리고 105년을 직접 살아내면서 내가 확신하게 된 세 가지, 노후에 이 말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자식은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 곁에 머뭅니다.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지막 계절을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마 이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직접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수십 년의 헌신에서 나옵니다. 밤새 열에 들떠오는 아이 곁을 지키던 그 밤들, 자신은 굶으면서도 아이 도시락을 챙기던 그 새벽들,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며 학비를 마련하던 그 세월들, 그 모든 것이 압축되어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입니다. 그런데 나는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을 한 뒤 자식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따뜻해지던가요? 가까워지던가요? 아니면 무언가 작은 것이 아주 조용히 꺼지던가요? 내 오랜 친구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아래였지만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평생을 오직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셋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신의 노후 자금을 털어 빚을 갚아주었고, 큰딸이 이혼했을 때 몇 년 동안 손자를 대신 키워주었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 찾아오긴 했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이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며칠이 지나서야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는 나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생 자식에게 희생을 상기시켰습니다. 무언가 서운할 때마다, 무언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처음에 자식들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반복되면 그것은 어느 순간 피로감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쌓이면 사람은 그 피로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냉정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말하는 사람의 귀에는 사랑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가슴에는 청구서처럼 꽂힙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빚진 채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를 피합니다. 나는 90세가 넘었을 때 비로소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찾아오게 하려면 내가 그들에게 빚진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의무감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람은 가볍고 자유로운 곳으로 향합니다. 무거운 곳에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희생을 말로 꺼내는 순간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거래는 결국 한쪽이 더 이상 지불하기를 원치 않을 때 끝납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한 모든 것은 진짜입니다.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지키고 싶다면 그것을 말로 꺼내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압니다. 다만 그들이 그것을 빚이 아닌 선물로 느낄 수 있도록 조용히 내려놓으십시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네가 뭘 알아? 이 말은 첫 번째 말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훨씬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단순히 과거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언급하는 것은 관계의 균열을 만들지만 상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관계의 기둥 자체를 흔듭니다. 그리고 기둥이 흔들린 건물은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5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도 있었고 재능이 있었음에도 끝내 자신을 펼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면 그 차이는 종종 지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은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누군가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내 생각이 맞다고 말해준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을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네가 뭘 알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반박하려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증명의 시도가 번번이 무시당하면 사람은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말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말문을 닫은 자식은 집에 와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고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납니다. 부모는 그 모습을 보며 요즘 애들은 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철학자였고 교육자였습니다. 나는 많이 읽었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판단이 옳다는 확신이 강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나는 종종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건 아니야.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나는 그것이 지혜를 전달하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눈에 나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나 자신이 옳은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경험은 분명 소중한 것입니다. 나이가 주는 통찰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것이 지금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온 세상과 다릅니다. 내 아이가 마주한 문제는 내가 마주했던 문제와 다릅니다. 나의 해답이 그들에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해답보다 먼저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것이 먼저입니다. 100세가 넘어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듣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이야기를 끝마치기도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만입니다. 나이가 오만을 감추어 주기는 하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것을 느낍니다. 네가 뭘 알아? 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문을 하나씩 닫는 것입니다. 그 문이 충분히 많이 닫히면 자식은 더 이상 노크하지 않습니다. 불효여서가 아닙니다. 배은망덕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그 문이
자신에게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환영받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자식이 말을 꺼낼 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틀린 것이 보여도 일단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구나 라는 한마디가 네가 뭘 알아 라는 한마디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구나가 쌓일 때 자식은 부모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더 오래 곁에 머물게 됩니다. 존경은 지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존경은 존중에서 옵니다. 세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말은 앞의 두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두 말이 공격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말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은 약하게 들립니다. 지치게 들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상대방의 죄책감을 겨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분노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조용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이 말의 무게를 압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집니다.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해지면 서운합니다. 명절에 왔다가 금세 돌아가면 허전합니다. 아프다고 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는 것 같으면 서럽습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진짜입니다. 나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들은 충분히 느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자책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는 자식의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다릅니다. 자식은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부모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과 그러나 이미 자신의 삶도 버겁다는 현실 사이에서 그 압박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리고 지친 사람은 결국 그 무게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일지라도 내가 아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나의 제자였습니다.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전화할 때마다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빨리 죽어야 네가 편하겠다. 처음에 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달려가서 안아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몇 년째 반복되자 어느 날 그녀는 자신에게서 낯선 감정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전화기에 어머니 이름이 뜨는 것을 보고 잠깐 망설이는 자신을 받기 싫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또 그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너무 괴로워서 그녀는 한동안 스스로를 나쁜 딸이라고 자책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쁜 딸이 아니었습니다. 지친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치게 만든 것은 거리도 바쁜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고통을 표현하는 것과 고통으로 상대를 묶어두는 것은 다릅니다. 나 오늘 많이 외로웠다는 말은 솔직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해결하라는 무언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반복될 때
자식은 부모를 사랑해야 할 존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언어의 함정입니다. 의도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함정. 나는 오래 살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의 짐이라고 느낄 때 가장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나 때문에 힘들지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로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식의 마음에 무게를 얹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위는 자신의 고통을 조용히 감당하는 데에서 옵니다. 그것이 냉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혼자 모든 것을 삼키라는 뜻도 아닙니다.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자식이 당신 곁에 오게 하고 싶다면 그들이 당신 곁에서 가벼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전화를 받고 싶게 만드는 부모는 언제나 반갑고 따뜻한 목소리로 시작하는 부모입니다. 만나고 싶게 만드는 부모는 함께 있을 때 숨이 트이는 부모입니다. 그 가벼움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무거움을 내려놓기로 결심하는 선택입니다. 당신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당신과 자식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뭘 알아?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세 마디는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말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희생을 언급하고, 두 번째는 판단을 무시하고, 세 번째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나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이 세 마디가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깊어집니다. 몸이 약해지고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자식들의 삶이 바빠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작아지는 느낌을 견디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과거의 희생을 꺼내거나 나의 경험을 내세우거나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직면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철학을 공부했고 수천 명의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향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강요받을 때 복종할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머물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죄책감으로 묶어둘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묶인 관계에서는 사랑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벼운 곳에서 자랍니다. 숨이 트이는 곳에서 자랍니다. 내가 환영받는다고 느끼는 곳에서 자랍니다. 동양의 오랜 가르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흘러가는 물과 같아야 한다고. 강요된 은혜는 강물을 막는 댐이 되어 결국 둑을 무너뜨린다고. 나는 이 말을 젊었을 때 읽었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알면서도 이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상처를 줄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일까요? 나는 그 이유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돌봄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드러내는 것은 나약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대신 돌려서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희생을 언급하거나 판단을 내세우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그 돌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오래전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서 읽은 내용을 기억합니다. 그는 노년기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을 수십 년간 연구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는 대부분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조금씩 쌓인 언어적 상처들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큰 배신이나 큰 싸움이 아니라 반복된 작은 말들이 관계를 서서히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닷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눈에 띄지 않지만 멈추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고 싶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숨을 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거움 없이, 죄책감 없이 잠깐이라도 가볍게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가벼움을 부모 곁에서 찾을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절대 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말이 위험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 말들은 관계를 한 번에 끊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식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리고 발걸음이 충분히 무거워지면 사람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길 끝에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진 것이 그들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사용한 말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거리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인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인정 없이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105살에도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버려질까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말로 짓누르는 대신 스스로를 더 단단하게 만드십시오. 잊혀질까 두렵다면 기억되기를 강요하는 대신 기억될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될까 두렵다면 필요를 강요하는 대신 곁에 있고 싶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을 지혜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바로 노후의 품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감정을 모두 감추고 석상처럼 살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침묵과 절제는 다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지만 절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능력이야말로
내가 105년을 살면서 가장 늦게 배웠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지혜입니다. 나는 내 삶을 하나의 정원에 비유하곤 합니다. 젊었을 때 나의 정원은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욕망도 있었고 자존심도 있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엉켜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표현하려 했습니다. 모두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나는 정원을 가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꾼다는 것은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꾼다는 것은 마내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뽑아내고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는 것이 솔직함이 아닙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한 가지 간단한 기준을 제안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말을 들은 뒤 상대가 더 가벼워질 것인가 아니면 더 무거워질 것인가? 만약 그 말이 상대에게 무게를 얻는 말이라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 멈춤 하나가 관계의 온도를 바꿉니다. 나는 이것을 말의 방파제라고 부릅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방파제가 그 힘을 받아내듯 우리 내면에도 감정의 파도를 받아내는 구조물이 필요합니다. 서운함이 밀려올 때, 억울함이 차오를 때, 외로움이 목까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즉각적인 말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방파제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잦아든 뒤에 정말 필요한 말만 고르는 것입니다. 그 고름의 과정이 절제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성보다 빠릅니다. 서운함은 생각보다 먼저 입을 열게 만듭니다. 나도 평생 그 싸움을 했습니다. 지금도 완전히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압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은 공기 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남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면 시간이 지나도 흐릿해질 뿐 완전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내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그 습관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말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희생을 말하는 대신 현재의 감사를 말하십시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신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과거의 희생을 꺼내는 것은 관계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현재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를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게 만듭니다. 사람은 감사받을 때 더 많이 주고 싶어집니다. 빚을 요구받을 때가 아니라. 둘째, 판단하는 대신 질문하십시오. 네가 뭘 알아 대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문을 엽니다. 판단은 문을 닫습니다. 자식이 틀렸다고 생각될 때도 일단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한 끝에 얻은 깨달음은 부모에게 들은 훈계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자식은 부모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느끼게 됩니다. 셋째, 고통을 무기로 쓰는 대신 솔직하게 표현하십시오.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대신 나 오늘 좀 외로웠어.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말하십시오. 이 두 표현은 같은 감정에서 나오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만 두 번째는 자식에게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기꺼이 그 곁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존재일 때는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 세 가지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말하기 전에 한 박자 쉬는 것입니다. 그 한 박자가 관계의 결을 바꿉니다. 그 한 박자가 자식이 부모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주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입니다.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았느냐입니다. 어떤 온기를 남겼느냐입니다. 노후의 품위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그 결심이 하루하루 쌓일 때 그것은 당신의 삶의 마지막 계절을 아름답게 만드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깊어집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말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면 충분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한마디가 수천 마디의 서운함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이 자식의 마음속에 머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해왔습니다. 세 가지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뭘 알아? 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 세 마디가 어디서 오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지.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 105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놀랍도록 단순한 진실이었습니다. 품이 있는 노후는 무언가를 더 갖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에서 옵니다. 나는 젊었을 때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존경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가르쳤고,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아보면 내가 가장 빛났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얻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았을 때였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처음으로 사과했을 때, 기대를 내려놓고 그냥 자식의 손을 잡았을 때, 서운함을 내려놓고 그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을 때, 그 순간들이 지금 내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수확의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리의 계절입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것들 중에서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의 정리입니다. 평생 하고 싶었던 말, 억울했던 말, 서운했던 말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말로 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이미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나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사람을 우리는 종종 힘없는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온 105년은 그 반대를 증명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을 때는 대부분 두려울 때였습니다. 말이 적을 때는 대부분 단단할 때였습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비어 있어서가 아닙니다. 고요함은 내면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이상 밖에서 채울 것을 찾지 않아도 되는 상태입니다. 자식에게 존경받고 싶으시다면 존경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란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조종하려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품위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곁에 있을 때 상대가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곁에 자식은 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담감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105년을 살고 나면 그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오래전에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내려놓음의 가장 조용한 형태가 바로 말을 줄이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하실 때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서운했던 말, 억울했던 말, 힘들었던 말을 꺼내는 대신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목소리 들으니 좋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한 문장이 여러분과 자식 사이에 오랫동안 막혀있던 무언가를 조용히 녹여줄 것입니다. 삶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흐름입니다. 봄에 피었다가 가을에 지는 꽃처럼 소리 없이 왔다가 소리 없이 가는 것이 삶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거창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따뜻한 기억입니다.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아닌 온기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그 온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들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보입니다. 두려움을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인생은 시끄러운 축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고요한 강물입니다. 그 강물이 바다에 닿을 때까지 품위 있게,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